안녕하세요. 오늘 흥선대원군부터 임시정부까지 시험 범위 관련돼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 2 책을 펴시고 같이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까지 함께 정리를 해볼 텐데요. 단 신문물의 수용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공부하실 친구들은 각자 공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한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외적 배경과 대내적 배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대외적 배경으로는 이항선이 서해, 남해, 동해 각 지역에 많이 출몰합니다. 이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이상하게 좀 생긴 배, 서양의 배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이 개항이 되면서 또한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조금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 배경으로는 세도 정치, 순조, 헌종, 철종 시기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굉장히 세도 가문에 의한 정치가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나락에 빠진 상태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 배경과 대내적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정비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권을 강화하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먼저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을 몰아냈고 임진왜란 이후에 강해졌던 기구였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권한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도 가문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47개 정도만 남겼다라고 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정, 토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누구 땅인지 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포를 부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하는 호포제, 환곡의 문제는 관아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치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창제를 도입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많은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추구하려고 했으나 어느 정도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왕권의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원납전과 당백전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서 국가의 물가에 혼란을 이제 투입하게 되면서 다시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뻗치게 됩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대내적인 개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키우고 경제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데 좋은 점도 있었으나 뭔가 나라가 지금 많이 썩어 있는 그런 상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의 대외적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미국과 관련된 전쟁이죠.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인 천주교 신자들도 함께 죽였죠. 병인박해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프랑스 대군이 몰려왔고 강화도에서 많은 그런 군대의 활약으로 프랑스 군대를 막아냈지만 프랑스 군이 외 규장각에 있는 많은 도서와 문화재를 약탈해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미양요는 이 일 이후 5년 정도 뒤에 벌어지는데 1866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평양에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가 이제 출몰하면서 평양 시민들이 이 배를 불태운 사건을 구실 삼아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역시 강화도에서 미군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일어나고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순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순서 문제 잘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런 사건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 묘에 굉장히 금은보화가 묻혀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오페르트가 중심이 되어서 남현군 묘를 도굴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서양 열강들의 그런 인권 침해, 그 다음에 이양선들의 출몰 사건을 보고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우면서 통상수교, 너희들과는 절대 교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나라의 문을 연다는 거죠. 점차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통상개화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통상개화론자 같은 경우에는 실학파, 즉 중상주의, 상업중심, 상공업중심을 주장하던 북학파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박규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논리인 정한론이 대세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통상개화론자들의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종이 직접적으로 흥선대원군 대신에 정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배경 같은 경우에는 운요 사건이 결정적인 배경이 되고요. 그 결과 의의라고 할 수 있죠.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이전에 청나라나 일본과 전통적인 조약은 많이 맺어왔으나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이다. 하지만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다음 페이지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조약을 맺은 이후에 서양 열강들과 많은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십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청나라 사신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9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도 연결해서 잘 지내야 된다. 그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소식을 들은 고종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그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은 것에 장점,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여러분들 최혜국 대우를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강화도 조약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운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약 내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내구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1조, 4조, 7조, 10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1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자주국이다.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숨겨져 있는 의미로는 청나라의 이제 약간 우리나라가 속국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곳의 항구를 열도록 한다. 인천과 원산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구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 부분은 해안 측량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불평등. 우리나라는 해안 측량권을 줬지만 일본은 주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조 같은 경우에는 치외법권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해도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잘못해도 일본에 가서 심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7조와 10조를 통해서 불평등한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추가적인 조약으로 여러 가지 조약들을 부가적으로 맺는데 일본 화폐를 우리 개항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국식을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고 무관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여러분들 배경, 조약 내용, 그 다음에 의의,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이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는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해외에 많은 사신들을 파견합니다. 일본은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해서 일본의 근대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서 그런 근대적인 무기 기술을 보고 와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신식 군대 별기군을 만들어서 근대적인 군대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개항과 개화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과 개화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개화파라고 하고요. 개항과 개화에 반대했던 사람을 위정척사파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개항과 개화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지금 발달된 그런 문물을 빨리 수용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된다. 무역을 하면 안 된다.
걔네들의 문물을 수용하면 우리 또한 오랑캐가 된다, 나쁜 놈이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의 이모군란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배경을 보면요. 간접적으로는 정부의 본격적인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많은 세금들이 투입되게 되면서 많은 불만을 초래했고요.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인들만 대우를 해주고 구식군인들은 대접을 하지 않고 월급을 13개월인가 11개월 정도 밀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별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죠. 이 구식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을 이제 필두로 해서 궁궐을 습격해서 정권을 차지하는데 도망갔던 민비가 청나라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반란은 실패하고 민씨 정권이 다시 한번 집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청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군대까지 주둔하게 됩니다.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우리나라와 체결하면서 공사관이 불탔거든요. 별기군이라고 하는 군대에 일본 교관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공사관이 불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일본 군대를 우리나라에 주둔시키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개화파는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운건개화파와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개화파로 바뀌게 됩니다. 운건개화파는 청나라를 모델로 하고요. 급진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합니다. 그들의 약간 목표 네 글자로 해보면요. 운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동양의 정신은 지키고 서양의 기술을 문물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동도서기적 방식, 김홍집,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된다, 정신까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박영효와 김옥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위정척사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모든 외세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얘네들은 오랑캐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들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게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됩니다. 1860년대에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은 이항선들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그들과 교역, 통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통상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고요. 70년대 강화도 조약이 추결되면서 서양은 오랑캐랑 똑같은 놈들이야. 일본은 똑같은 놈들이야. 외양일체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개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요. 80년대 정부의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개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으로 전환됩니다. 그 이후 1890년대 이후로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점차 먹혀가는 상황이잖아요. 의병운동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위정척사파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주적인 운동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 자주적이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를 세계적인 관점을 보는 데는 어두웠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단점 또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1884년의 갑신정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이에 대해 급진개화파들은 청나라를 본따서 이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는 것에 대한 당연히 불만을 품죠. 일본을 모델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지원 약속을 받고 하필 또 이 타이밍에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있던 군대를 일부 뺐습니다. 그런 약화 타이밍을 노려서 이제 정변을 계획하게 됩니다. 정변이란 정치적인 변란을 얘기하죠.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고종과 민비를 이제 다른 곳으로 모셔서 갑신정강 14개조를 발표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세금 제도를 바꾸고 청나라에 간섭을 하면 안 되고 흥선대원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인민은 모두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등등의 많은 개혁을 추진하지만 이를 눈치챘던 민비가 청나라에 이제 군사 요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급진개화파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급진개화파가 대체적으로 약화되고 오히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연락을 하고 보낸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성 조약을 체결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치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의 배경도 중요하고 전개도 중요하지만 키포인트는 바로 결과.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의존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고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충분한 어필이 되지 않아 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많은 쌀들이 이제 유출되면서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고 쌀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정부의 본격적인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수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 동학 같은 경우에는 최재우라고 하는 동학을 만들었던 사람이 사이비 2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최재우를 종교적 지도자로서 인정해달라. 그리고 동학을 종교로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져 나갔죠. 그리고 보은 삼례 집회를 통해서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은 전라도 지역이었죠. 그래서 고부 지역에서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자신의 그런 수탈을 하고 뭐 횡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봉준을 필두로 해서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났고 그들이 황토현, 황룡총 전투 승리하면서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의 그런 세력이 너무나 확장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민비는 또다시 전환을 하게 되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도 함께 출정을 하게 되죠. 일본도 출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급작스럽게 화약,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래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집강소 너네들의 패전개혁안 12개조 그래 한번 잘 고려해보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조약을 마무리하죠. 하지만 청일 양군이 철수를 거부하면서 2차 동학농민봉기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대규모 한 10만 명의 군인들이 출정을 해서 일본 군대와 관군을 막아내려고 하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면서 결국 실패로 하고 전봉준은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은 민중들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반봉건, 반외세를 주장하면서 결국에 가보개혁에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고 의병운동으로 이후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후 페이지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들의 구호는 제폭구민, 보구민,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죠. 반봉건적인 성격 같은 경우에는 탐관오리를 몰아내야 된다. 세금 부담을 공평해야 된다. 반외세적인 성격, 일본 같은 외국 세력을 견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패전개혁안 12개조를 보면은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1조, 12조 같은 경우에서 반봉건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10조 같은 일본인과 몰래 통하는 자는 엄벌한다. 반외세적인 성격까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패전개혁안 12개조를 보고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향, 가보개혁에 영향을 끼치고 의병운동에 추후 영향을 끼치는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하는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장 내용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데 일본의 간섭이 있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 일어났을 때 민비의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오죠.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가보개혁이 진행되죠. 1차 가보개혁이 진행됩니다. 군국기밀처가 설치가 돼서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이 급속도로 추진되죠. 신문제와 과거제가 폐지되고 왕권이 제한되고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국기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과부에 다시 결혼하는 게 허용되고 경제적으로는 도량형이 통일되고 조세에 화폐로 낼 수 있는 급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차 일본이 가보개혁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찾아오고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김홍집과 박용유의 연립내각으로 추진되는 2차 가보개혁이 추진됩니다. 지방관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원래는 군사, 정치, 사법, 재판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스스로 홍범 14조를 일본에 의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왕권이 제한되는 모습을 발표하고 사범학교와 외국어 학교가 마련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3차 가보개혁은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을미개혁 추진되던 도중에 을미사변이 발생합니다. 러시아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청일전쟁이 일본의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민비를 죽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었죠. 을미사변도 일어나게 되면서 을미개혁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종두법과 태양력, 소학교, 단발령, 건양연호, 우체사구무가 실시되면서 많은 개혁적인 변화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의 개혁적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의도와 동학농민운동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는 목소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존하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싫어할 만한 것들은 안 했죠. 군사제도라던가 토지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독립협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너무나 무서웠던 고종이 열강들의 인권 침탈에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을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간파천이죠. 이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의 우리나라의 권리를 많이 뺏어가는 인권 침탈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돌아왔던 서재필이 돌아와서 자주적인 독립과 근대의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주, 자유, 자강적인 모습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주적인 모습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을 만들고요.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독립문과 독립관을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과 독립관을 만들죠. 그리고 자유적인 성격을 보이기 위해서 토론회와 연설회를 개최하고 신분에 상관없는 만빈공동회를 개최해서 자유민권운동까지 펼치게 됩니다. 국민참정권운동까지 확장되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자강적인 모습, 우리나라에 스스로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관민공동회, 그리고 정부의 대신과 함께 정치를 하고자 하는 헌의육소를 통해서 입헌군 주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치 지향적 모습 또한 독립협회가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협회는 해체됩니다. 공화정을 실시한다는, 왕을 없애고 권력을 나눠서 한다는 그런 모함을 받아서 황구협회와 군대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합니다. 하지만 의의점이 있어요. 이권 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반러운동의 성과를 보였고 근대운동을 추진했다고 하는 의의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러적인 성향에만 치중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권 침탈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물 수용이나 이런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왜 이들이 이러한 의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파악에는 약간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종은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관파천을 하게 되면서 열강의 인권 침탈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땅 밑까지 축축 처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주장을 보이게 됩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두고 세력 균형을 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고종이라고 하는 왕에서 황제국 체제로 변신, 그리고 광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에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헌법을 완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헌법을 완포해서 모든 권한은 황제로 옵니다. 군 통수권이라든가 뭔가 정치적인 권리, 경제적인 권리, 모든 거를 황제가 갖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적으로 민권이 보장되고 있는 타이밍에 민권은 어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인데요. 원칙은 바로 동도서기적 원칙에 따라서 문물 수용은 하되 정신은 우리나라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동도서기 원칙, 즉 구본신참을 따르고요. 군사, 경제, 교육, 시설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경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황제가 중심이 되는 원수부를 설치하고 군대 병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토지에 대한 누가 주인인가 이런 것을 매기고 지게사업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차원의 사업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펼치고요. 이런 것에 알맞게 실업교육, 기술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적인 근대화 차원에서 도로, 전차, 전신, 전화 같은 것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 같은 경우에는 황실이 중심이 되어서 있지 백성들의 의지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고, 뭔가 우리나라가 황제권의 나라가 되었지만 외세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조금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이어서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뺏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는 이 조약들의 순서를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화면에 보시면 주황 색깔로 된 게 있을 거예요. 각 조약마다 어떤 통치를 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으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경쟁하던 그런 팽팽한 긴장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 영국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보여주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 타이밍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일본이 자유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한일의정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용도로 우리나라 땅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이 점차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진 타이밍에 외교, 재정 분야에 일본의 그런 감시를 할 수 있는 고문들이 파견됩니다. 외교에서는 스티븐스, 재정에는 메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돼서 우리나라의 외교, 재정 분야를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일본은 러시아와의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가스라 테프트 비략 포츠머스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미국, 러시아,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배받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결국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게 되면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장관 밑에 있는 차관들이 일본인이 임명되게 되면서 점차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뺏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군대가 해산되고 경찰권이 빼앗기고 사법권이 빼앗기면서 결국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일의정서부터 한일합병조약까지의 그 내용과 순서를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표적인 조약,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을사조약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항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종은 외교권을 빼앗긴 것은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준을 비롯한 이 시성을 가진 3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내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조약을 체결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냈지만 일본과 영국의 짝짝꿍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성신문에 시랴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목놓아 울고 싶다라고 하는 논설문을 써서 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자결로 의지를 보여주는 민영환 조병세, 그 다음에 을사조약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에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했던 5명의 을사오적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독도예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인데 신라 때 이사부가 우상국 정벌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하고 왔죠. 그리고 개항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본이 불법적으로 여기에 와서 수산물을 약탈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 감독했죠.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41조 반포로 우리나라의 그런 영토로 관할하고 관리사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1904년부터 진행되었던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강제 편입하게 되면서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이 식민지 시대에 계속되게 됩니다. 간도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원래 영토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많은 조선의 농민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이 땅이 누구 땅인가 라고 하는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청나라의 관리와 세우게 되면서 영토를 약간 이제 뭔가 국경선화한 거죠. 그러다가 대한제국 시기로 점차 넘어가면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면서 대한제국에서 간도를 우리나라 땅이다. 그리고 관리사, 이범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리사라고 보낼 정도로 우리나라 땅임을 인식했으나 을사조약 이후에 외교권이 없어지면서 1909년 청나라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고 간도 관리를
청나라로 넘기면서 청나라 영토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항일 의병전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차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894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 1905년에 일어났던 을사의병, 1907년에 일어났던 청미의병, 배경 중심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나라의 국모를 죽였다, 나라의 머리를 잘라야 한다는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주도적으로 했던 건 양반 유생 중심입니다. 하지만 양반 유생은 왕의 명령을 따르죠. 고종의 그만해라고 하는 해상 권고에 따라서 종료합니다.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을사조약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었죠. 유생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신돌석으로 대표되는 평민의병장이 최초로 출연했던 의병이 바로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3차는 정미의병인데요. 군대가 해산당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여기에 고종의 강제 퇴위 소식까지 들리게 되면서 그들의 분노는 더해갔죠. 그래서 전국적인 13개 도에서 많은 의병들이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인영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으나 결국 실패했고 더 이상 우리 의병의 활약을 볼 수 없다.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결국 국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추후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국계몽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추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애국계몽운동 단체인데요. 사회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약육강식을 인정한다는 거죠. 약한 자는 강한 나라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인가, 바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단체에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가 있는데 신민회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애국계몽운동단체 중에 보안회가 그 다음으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보안회가 잘 나오는 이유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는데 이것이 성공리에 거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헌정연구회는 이름 그대로 헌법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 바로 입헌의회를 연구하는 단체였고요. 대한자강회, 우리나라의 힘을 스스로 키우자,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자라고 주장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확장 연속선상의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애국계몽운동단체는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장투쟁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신민회 같은 경우는 애국계몽도 하면서 무장투쟁도 했던 단체입니다. 일본의 감시가 심해져서 비밀활동으로 추진되었고요. 교육과 산업, 대성학교와 우산학교를 키워서 미래를 준비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와 태극서강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리고 안창호와 이회영이 대표적인데 여러분들 600억의 사나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기지에 모두 투입했던 이회영 선생님, 굉장히 존경할 만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장기적인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만주 서간도에 신흥학교를 만들어서 무장독립투쟁 그리고 훗날을 대비하도록 하죠. 그리고 국사, 국어, 언론, 경제 분야, 국어 분야에서는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연구하고요. 독사신론의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적인 분야에서 유명하시죠. 그 다음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특히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인 사장이 베델이었죠. 베델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감시를 좀 피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차관을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대구를 중심으로 서상돈이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주, 금연, 비녀 같은 걸 팔아서 이런 빚을 갚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되게 됩니다. 무단통치, 총과 칼로 무력으로 그런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인데요. 맨 왼쪽 위에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이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던 통감부의 그런 연속선상으로 조선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총독부, 일본의 육해군 대장이 우리나라의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죠. 모든 권한은 총독에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총독의 권한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헌병검찰제입니다. 헌병은 원래 군인들을 이제 감시하는 단체인데 이런 헌병들이 일반 백성들, 시민들까지 감시하죠. 그들에게는 태형과 직결 처분권이 있어서 어마무시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왼쪽 아래는 우민화 교육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식이 뛰어난 걸 보고 싶지 않아 했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교육에 제한을 많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언론을 펼치고 뭔가 저항을 하는 모습을 제한하기 위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제한을 두었죠.
그리고 1910년대 하면 토지조사 사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목적, 실제 목적, 내용, 결과 모두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하죠. 너네는 너무 전통적이야.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줄게. 그리고 세금 부담 명확하게 해줄게. 소유권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실제 목적은 식민 통치를 명확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던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원칙은 바로 신고해야 되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 안에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내용은 지주의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줬잖아요. 소작인들이 지어줬던 경작권은 부정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작인들이 땅을 잃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도 많았고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조선, 대한제국의 황실의 땅들 모두 넘어갔고요. 뭔가 안농김씨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가문이 갖고 있는 땅, 주인이 좀 복수인 땅들까지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나 조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를 소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땅을 많이 잃은 소작인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소작료 또한 많이 올라가게 되고 더 이상 국내에서 살 수 없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해외로 이주하는 현상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모두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이제 확실히 명확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와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인들에게 싼 값으로 토지를 넘겼기 때문에 일본인 토지 소유자까지 많이 증가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발달을 좀 금지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 허가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는 회사를 만들 수 없는 회사령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신고제는 잘못된 겁니다. 허가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1910년대 독립운동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통 독립운동 준비기라고 합니다. 아직 이제 식민지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910년대 국내 상황은 많이 활동을 할 수 없죠. 일본의 그런 무단 통치로 인한 감시 때문에요. 그래서 두 단체 정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독립의금부 고종의 명을 받고 왕조 조선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독립의금부라는 단체가 있고요. 대한광복회 박상진과 김좌진이 대표됐던 공화정을 지향하고자 했던 그런 대한광복회 두 단체 모두 비밀리에 활동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로 가보면요. 서간도와 그 다음에 북간도와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이 가장 중심인데요. 서간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신흥학교와 경학사 위주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학사나 신흥학교는 신민회가 만들었던 그런 학교나 단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는 여러분들 이상설이라고 하는 헤이그 특사 파견됐던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단체고요.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중광단은 단군, 우리나라의 그런 최초의 국가에 그런 만들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단군의 의지를 이어받아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단체에서 만들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러시아 지역에서는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독립운동에 그런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전서숙, 명동학교가 북간도, 경학사와 신흥학교, 서간도, 연해주에서는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1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이 가장 중요하고요. 결과가 그 다음, 내용이 그 다음 특징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의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해라. 하지만 이 원칙은 패전국에게만 적용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었지만 우리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들끓게 되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선언서를 보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식이 있으면서 우리도 뭔가 독립운동에 뭔가 화라산 같은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뭔가 나라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종 황제가 서거하게 됩니다. 일본의 독살이라고 하는 의혹이 많이 돌게 되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졌죠. 그래서 민족 대표, 종교계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탑골공원에서 시민과 학생들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나갑니다. 그런 특징이 도시에서 시작해서 농촌으로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었다가 점차 농민과 노동자들이 평화적인 시위에서 폭력적인 시위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농민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한 불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만들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불만들이 아마 폭력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 민족이 참여했던 3.1운동 뭔가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이제 뭔가 한 명이 뭔가 지도부를 만들어서 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요. 일본 또한 뭔가 폭력적인 통치 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민족을 뭔가 분열해야겠다 라고 하는 문화통치로 전환시키고 이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간디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뭔가 지도부, 통합된 정부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 여러 가지 정부들이 구성됩니다. 서울에서는 일본의 감시가 많아서 구심점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 있었던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 둘 중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통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뭔가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특히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 러시아에서 이제 두만강 넘어가면 바로 이제 국내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당시에 이 외국 공사관들이 많기 때문에 외교적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교냐 무장이냐 연해주냐 상하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생깁니다. 결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와 외교 중심 노선으로 독립운동 노선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죠.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마련되면서 국민이 주권인 국민주권, 그 다음에 한 명이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이 권력을 분립해서 갖는 공화제 정부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정치 방식으로는 대통령제가 선택돼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외교 중심 노선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뭔가의 그런 정보 수집을 위해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마련되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독립공채를 이제 팔게 되고요.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 그 다음에 해외 공사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미국에다가요.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 대표에 파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널리 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에 의해 발각되고 뭔가 독립운동 자금이 마련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승만의 위임 통치, 나라도 없는데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외국에 우리나라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외교노선 이게 맞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아예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창조파와 그리고 일부 수정해서 가자라고 하는 개조파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